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녹화를 못했네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도 앞부분을 녹화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녹화를 못했네요.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국가편에서 좋은 나라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봤는지와 관련해서 쭉 강의했는데 그 국가편과 관련된 강의 내용을 녹화를 못했었죠. 그건 녹화 못하고 법률 1권에 관한 내용만 녹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강의도 앞부분 강의 1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을 녹화를 못했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인 관련한 입법가의 요구와 관련된 얘기죠. 요구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옳은 입법가는 시인을 아름다운 구절과 찬사로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강제를 할 것이다 라고 아테네는 말합니다. 즉 절제 있고 용감하며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의 몸동작과 가락을 리듬과 선법에 담아 올바로 창작하게끔 시인들에게 설득할 거라는 얘기죠. 네. 근데 아주 절제 있고 용감한 그런 모습들을 사람의 몸 동작과 가락, 리듬, 선법에 표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건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비교적 국가편에서는 한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영웅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건 묘사하면 안 된다라든가 묘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국가편에. 그리고 리듬과 선법과 관련해서는 어, 리듬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고 선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듬과 선법을 활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리듬과 선법에 대해서도 쭉 구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국가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3권에 나옵니다. 3권에. 예. 우리가 전 시간에 좀 주목해 보자고 했던 것들은 시인들이 시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아테네인이 말한 것들이었죠. 그렇죠? 아무리 부유해도 정의롭지 못하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래서 건강 아름다운 부참주가 되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자라면 그것이 그 자에게 좋은 것은 못 되고 오히려 그건 가장 나쁜 것일 거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상태로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강, 아름다운 부, 온갖 것을 할 수 있는 권력, 불사 이런 것을 지닌다면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은 나쁜 것이고 차라리 정의롭지 못하다면 일찍 죽는 것이 즉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생존한다면 그게 차라리 가장 작게 나쁠 것이다. 그리고 그에 오히려 차라리 다행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군요. 일단 근데 결국 버트머리 정의롭지 못한 삶은 외적인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정의롭고 경건한 삶보다 더 수치스럽고 몹쓸 삶일 뿐 아니라 참으로 불쾌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네.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 일단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수치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 거고 또 그렇고 불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한 삶을 살고 산다는 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나쁜 게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 영혼이 병든다는 건 오늘 현대에서 말하는 정신병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혼이 악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진짜 그게 나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어떤 여자분은 자기 전 남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이하고 전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가는 걸로 위장하고 아이가 다른 데서 놀고 있는 사이에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병들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몸이 병드는 건 뭐 남에게 해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병들면 그 본인은 문제지만 타인에게 진짜 큰 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네. 살다가 뭐 소크라테스는 그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작품, 변명 혹은 변론이라는 작품 속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네.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살아도 좋은 건지,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등등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검토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면 돼요. 네. 그리고 고통을 견디면 그냥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이 견뎌야 되겠죠. 근데 영원히 견디면은 진짜 심각한 일이라는 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너무나 절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비유가 상당히 인상 깊지 않나요? 크레테가 섬이라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정의롭지 못한 삶은 불행하다라는 거, 그거는 크레테가 섬이라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다. 플라톤이 그런 사람은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 어, 그 확신, 그게 현대인들에게는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전 보면서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나머지 하나, 정의롭지 못한 삶은 불쾌하다.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즐거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즐거울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을 하면서 덕있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 즐거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이코패스 어, 뭔가 쾌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나요? 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서도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궁금해요. 일단 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뭐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렇다면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작품 직전에 쓴 걸로 간주되는 필레보스라는 작품과 그리고 고르기아스라는 플라톤의 초기 대표인 고르기아스라는 작품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즐거움과 행복은 행복한 삶하고 즐거운 삶은 다르다라고 구분해요. 구분하고 구분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즐거움에는 좋은 즐거움이 있고 나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나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적어도 행복한 삶이라는 건
좋은 삶하고 같은 삶이라고 봐요. 좋은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즐거움 중에서 즐거운 삶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모든 즐거움이 다 좋은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즐거움 중에서는 좋은 즐거움이 있고 나쁜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나쁜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누리는 좋은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삶 이꼬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즐거운 삶 중에서 일부는 행복한 삶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즐거움을 느끼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면 행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무차별적으로 즐거운 삶, 좋은 삶을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동일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삶은 뭐 불쾌한 삶이다, 즐겁지 않은 삶이다 그러는데 정의롭지 않은 삶도 즐거운 삶일 수가 있죠. 단 그때 즐겁다는 것은 좋지 않은 즐거움이죠. 좋지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뭐 그런 구분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은 그냥 놔두고 있네. 빼놓고 있고 정의로운 삶은 즐거운 삶이고 정의롭지 못한 삶은 불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을 정의로운 삶으로 이끄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펼치고 있는 논의는 좀 엄격성은 조금 떨어진 논의를 펼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더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앞에 얘기한 것들 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불쾌한 삶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우리 논의가 입증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입법가로서 젊은이를 위해 선의로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할 대담성을 갖고 있다면 그가 그것보다 더 유익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갖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네요. 이 구절도 좀 주목할 만한 구절이에요. 앞에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얘기한 게 이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정의롭지 못한 삶은 정의롭고 경건한 삶보다 더 수치스럽고 못쓸 삶일 뿐 아니라 참으로 불쾌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의롭지 않은 삶도 즐거운 삶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좀 그게 엄밀하지 않게 얘기가 됐어요. 엄밀하지 않게 정의로운 삶은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이고 정의롭지 못한 삶은 불쾌한 삶이라고 했는데 좀 엄밀성이 떨어져요. 엄밀성이 떨어지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온갖 정의로운 일을 사람들이 하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떤 사람들, 젊은이 혹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정의롭게 살면 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단다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의로운 삶을 이끄는데 교육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논의가 입증한 그대로는 알지라도라는 단서 같은 것도 의미 있는 단서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완전 철학적인 논의를 피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아이들을 더 깊게 키울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 논의는 시인들에게 어떤 시를 쓰게 하느냐 이 차원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시인들의 시는 바로 교과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교과서 역할을 할 시인들의 시 속에는 정의로운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불쾌한
즐겁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젊은이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삶 쪽으로 이끄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효과적인 거짓말, 요런 표현 가지고 이제 칼 포퍼 같은 사람은 이제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고 해요. 늘어지곤 해요. 전체주의적인 구도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일단 플라톤의 국가하고 법률은 아주 다른 지평에 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첫날 녹화가 안 됐지만 강의했었고요. 앞으로 강의 진행되다 보면 필요하면 다시 국가에서의 논의를 다시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자, 요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가무단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3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무단의 연령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축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교육의 성과, 미워할 것은 미워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하는 심성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더라도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그런 교육의 성과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축제 속에 교육적인 기능을 담고 있어요. 이 축제에는 가무단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 종류의 가무단을 지시해요. 세 가무단은 혼들이 아직 어리고 이런 시기에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주문을 걸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아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인 비판 이런 얘기들은 시인의 통제하고 얘기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염려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들려주는 이야기의 요지는 시는 가장 즐거운 삶과 가장 좋은 삶이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경우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무단은 연령별로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18세까지의 어린이들로 이루어지는 뮤주의 가무단, 그리고 30세까지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아폴론의 가무단, 그리고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디오니소스 가무단, 이렇게 세 가무단이 있어요. 이 축제 행사에서 먼저 뮤주 가무단이 등장하고, 그 다음 단계 아폴론 가무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가무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가무단이 부르는 노래며 춤 동작이라든가 등등은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무단, 즉 60세보다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노래를 하기 힘들므로 가무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신의 영감을 받은 목소리로 신화를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 축제 속에서. 그리고 디오니소스 가무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2권을 쭉 보다 보면 3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딱 얘기가 나오는데 40세가 넘는 사람들, 50세가 넘는 사람들 이러면서 가무단의 연령대를 좀 달리 언급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디오니소스 가무단은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을 이루어지는데 30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가무단이 있고 40대, 50대 그렇게 가무단이 그런 식으로 3대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가무단의 음주를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음주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1권 말미에 주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용기 있고 절제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주연 얘기를 2권에서 전반부에 조금 나오다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가무단원들은
노래를 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19세 이상의 단원들에게는 음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4세까지 아이들에게는 절대 음주를 불허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뮤즈 가무단원들에게는 음주를 불허해요. 왜? 이 아이들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마치 불에 불을 부어대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불에 불을 부어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을 어기는 셈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술을 주게 되고 그러면 젊음이 광기가 표출되고 그래서 아이의 심성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30대까지 젊은이는 적도에 맞게 음주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음주는 노년의 엄격성을 방지하는 치유책이며 몹시 경직된 혼의 성향이 부드러워지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일단 노래하기 거북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그 엄격성이 좀 방지가 돼요.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경직된 혼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래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을 주연 술자리에서 젊은이를 교육시키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나이든 가무단의 일원들이 주저없이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들은 음주를 통해 노래를 불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선품 교육을 시키고 노래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혼은 그 나이 든 분들의 혼은 음주로 마치 어떤 쇠붙이처럼 달아올라 더 부드럽고 젊은이의 혼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경직된 상태로는 아이들을 잘 이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경직됨이 좀 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젊어졌을 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젊은이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음주 술자리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들은 술이 취하지 않아야 하고 젊은이들이 음주로 지나치게 대담해질 때 그들이 통솔자로서 그들이 대담성과 맞서 싸우며 넘치심과 수치심을 기르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 판정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즐거움을 많이 줄수록 그게 훌륭한 시가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그 즐거움을 시가 판정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즐거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아. 근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가야말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얘기가 앞서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요 얘기 앞서서 나왔었는데 이제 끄트머리에서 시가 판정 관련해서 다시 문제가 거론돼요. 시가 판정 기준으로 만족감보다는 쾌락보다는 옳음과 유익함 혹은 좋음이 고려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군요. 그림에서든 시가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각각의 모상과 관련해서 일단은 시라든가 그림은 하나의 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상. 시가나 그림은 어떤 본에 대한 모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상. 음, 그러니까 시는 모방이다. 예술은 모방이다. 라고 예술 모방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방론이 플라톤이 국가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고 그런 모방론을 법률 속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모방론. 그 그림이든 시든 이것들은 다 모방이에요. 모방물이에요. 모방물을 모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방물을 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의 본이 있고 본에 대한 모방물을 모상이라고 하는 거죠. 모상과 관련해서 판별하는 자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우선 모상의 본이 무엇인지 무엇을 모방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둘째는 모상이 얼마나 옳게 만들어졌는지, 모상이 얼마나 옳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옳게라는 것은 모상의 기준이 여기서 모상을 잘못 썼군요. 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본에 비춰서 이 모상이 얼마나 옳게 만들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둘째, 하여튼 모상이 얼마나 옳게 만들어졌는지, 셋째로는 모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시가에 대한 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가는 모든 모상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가는 모상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어떤 모상보다도 많은 주의를 요하는 모상이라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나쁜 성격을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가 관련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또 게다가 여기서 시가에 있어서의 잘못은 인지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시냐 아니냐 판단하고 그러는 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지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라는 모상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많이 요구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은 한번 훑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훑었고요. 그러니까 교육론이 조금 나왔었고요. 시인들은 어떤 시를 창작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플라톤에서 시인 비판을 곁들여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인 비판론 관련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일부 결론적인 일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몸을 위한 국가에서 얘기해요. 플라톤은 몸을 위한 체육 교육에 앞서 마음, 즉 혼을 위한 시가 교육을 아이들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국가편에서.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시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시가 교육은 18세 무렵까지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아무나 지어낸 아무 이야기든 닥치는 대로 아이들에게 듣게끔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플라톤은 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시가 내용과 형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플라톤은 시인들의 시작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좋은 성격의 상을 자신들의 시 속에 새겨 넣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시인들이 시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요. 이 법률처럼.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성격의 상을 시 속에 넣게 되면 젊은 이들이 아름다운 작품들에서 뭔가가 마치 좋은 곳에서 건강을 실어다 주는 산들바람처럼 그들이 시각과 청각에 부딪혀오게 되어 어릴 적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에 동화되어 훌륭한 성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플라톤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감성이 예민한 그런 시기부터 잘 좋은 글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시인들의 시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인격 형성이란 문제를 고려해서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가 젊은이들의 인격 형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국가에서도 법률에서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플라톤이 제시한 규제들 모두를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플라톤은 국가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그는 무리하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시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플라톤 시대에 시가 갖는 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그의 견해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인들이 종교적 도덕적인 교사로 여겨졌으며 그런 교사로서의 일상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이 시인에게 강하게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에도 청소년에게 아무 작품이나 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오늘날에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을 겁니다. 또한 플라톤이 국가편에서는 우리는 플라톤이 치자 혹은 수호자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플라톤이 국가편에서는 통치자 혹은 수호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육 과정을 쭉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 안에서 시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자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도 남기기도 해요. 남기도 하는데 어떤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시인을 통제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권의 내용은 이렇게 마감하고요. 3권으로 들어갈 겁니다.